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당정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다른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 대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삶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도 전국민 지급을 찬성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이재명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1인당 10만 원이라도 1차 지원금 성격의 전국민 보편 지급을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사과해주면 우리는 강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두겠다. 사과 안 하려면 물러나라.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오늘 이슈 언박싱은 한 주간의 뉴스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과 방역 거부로 혼란을 야기한 정강훈 목사는 퇴원하고서 또 논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이번 주 주요 쟁점 이슈들 이슈 언박싱에서 유지만 기자, 신장식 변호사와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의 내용에는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아주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합의문을 도출하게 되었는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밤샘 협상을 통해 의협과 정부가 일단 파업 중단과 정책 원점 재논의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는 자신들이 빠진 졸속 합의이며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간 의사 집단에서 발표한 여러 메시지들은 국민 정서나 여론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 외 의료진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간호사들이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연결해서 이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연예뉴스에서는 SNS를 중단한 이효리 한해슬 소식 전해드리고 그 배경과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빅데이터 뉴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정작 수혜 당사자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선별 지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연결합니다. 방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기홍입니다. 예, 회장님 현재 천안에서 문구점 운영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로 장사 좀 어떻습니까? 이 재확산 이후가 그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 또 주점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예 셔터를 내리고 계신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개점 휴업 상태고요. 아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데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가 연장돼서 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종들은 아주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아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어려움은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과중돼서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산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 폭탄은 억울하게 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2차 재난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자영업자들의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 자영업자들이 선별 지급보다는 전부 다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전 국민에게 줄 때 20-30만 원 정도 받는 것보다 한 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급을 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예.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경험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 예.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100만 원을 주게 되면 뭐 우리가 직접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예. 공과금 밀린 걸 낸다든지 예. 또는 직원 급여를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데 쓰겠죠. 예. 그렇게 되면 한 번 쓰여지고 말기 때문에 소비 유발 효과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아하. 거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을 골고루 다 주다 보니까 또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으로 3개월 이내에 쓰게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같은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골목에서 쓰게 되죠. 그러면 100만 원 우리가 직접 지원받는 것보다도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의 임대료를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1차 때 해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든 사람들한테 100만 원 주면은 도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 받고 임대료나 공과금 내버리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소비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선순환 시키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낫다고 자영업자들이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때 경험을 못했다면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1차 재난금 지원 때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동의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도 60%가 넘게 전체를 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왜 굳이 선별적 지급을 하려고 하는지 뭐 선별적 지급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뭐 합리적 있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다수 모든 국민들의 골고루 줘서 그것이 소비가 일어나고 골목에 쓰여지게 하고 지역에 쓰여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특히 뭐 상인들 중에는 추석 대목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추석 전에 전 국민한테 돈을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걸로 지급하게 되면 한 번에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걸 테고. 당연하죠. 네. 선별 지급하다 보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그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정부나 좀 해보셨습니까? 건의라거나. 지난 2일 날인가요? 이낙연 당대표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때 이낙연 대표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자세하게 뭐 이렇게 승수 효과까지 말씀드리진 못했어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 또는 선별적으로 대규모 점포는 규제하고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요. 대기업에서 하는 거라든가 뭐 10억 이상 연매출 이런 건 제외하고. 그랬더니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으셨고요. 대신에 뭐 지역화폐로 쓰는 거에 대한 고려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그 이후에 보도되거나 정부 여당의 이런 입장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준다니까 좋기는 할지 모르겠으나 염려스럽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와 당에서 선별적으로 주는데 집중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받는 자영업자들이 아니다 100%를 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게 아마 이 안을 밀어붙일 생각인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기조를 보면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했을 때 아까 분명히 회장님께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같이 장사하시거나 뭐 이야기 듣는 자영업자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근데 우리 단체는 여러 업종이 같이 이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상인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제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목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대목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 골목 같은 데도 뭐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 카페 이런 데들도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 다시 경기가 활성화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다. 식당들 역시도 같은 주장을 했었고요. 회장님 가게는 어땠습니까? 저희도 작년 대비해서 5월달 이후에 7월 한 중순까지는 작년 대비 한 30% 정도는 매출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까?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5, 6, 7월 달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중순 지나가니까 도로 이제 환원이 더 어려워졌는데 안타깝게도 8.15 광복구 집회 이후에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반토막 나서 다들 걱정이고 태산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러면은 정 안 되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이라도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선별적 또는 어려운 사람들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별하다 보면 추석 이전에 집행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 추석을 우리가 견디게 하려면 30만 원, 50만 원 줄 걸 작은 돈이라도 우선적으로 전 국민에게 작게라도 지역화폐로 뿌려줘서 일단 숨통은 트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대로 그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정지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 중에. 이런 걸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정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직 며칠 남아 있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정부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에서 충분히 그 효과를 봤는데 정부나 여당은 왜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쉽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빨리 돌아가지 않고 집행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하게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추석 전에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회장이었습니다. 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늘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8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환자는 2842명이고요.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4일 본격화한 이후에 급증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이제 통계는 195명과 198명으로 아주 아슬아슬하지만 이제 200명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이죠.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예. 2.5단계 거리두기가 9월 1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단계 거리두기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집합을 하지 않는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었는데요. 여기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택시만 타봐도 택시 기사분들도 당장 9시 이후에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9시 이후에는 손님이 없어서. 전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방역 관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했겠습니다만, 이 자영업자들 또 특고 형태의 노동자들, 또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이 그 추석 전에 빨리 지급해야 된다. 여기는 당, 정,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급하느냐,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여기에 야당, 또 민주당, 또 정부 맞춤형 선별로 지급하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 저희가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이랑 연결했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선별적으로 주지 마라. 100% 다 달라.
훨씬 효과가 있다. 1차 재난금 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근데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맞춤형이냐 보편형이냐는 저는 대립 구도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냐면 보편적으로 1층을 높게 쌓아주세요. 그 다음에 2층, 3층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2층, 3층 더 주면 되잖아요. 예. 근데 1층은 안 주고 2층, 3층만 주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뭐 효율적이지도 않고 언제 구분해서 언제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났는데. 추석 전에 준다는데 뭐 2주,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선별할 시간이 지난번에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한테 지급할 때 긴급 고용 안정자금 선별하는데 2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1층을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층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분들 구분해서 또 2층, 3층을 더 추가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대립되는 뭔가 하나를 배제해야 되는 것처럼 구도를 잡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경제 관료들이나 오래된 그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공짜로 돈 주면 사람들 버릇 나빠진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선민의식이죠. 예. 이게 최근의 논의를 보면은 마치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건 긴급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지금 재난 상황에 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선별 지급을 왜 해야 되는지 한 좀 명확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론은 충분히 제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선별 지급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해놓고 내년에 세금을 정산할 때 추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춤형 선별 지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근거도 부족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방법론도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로 돈 주면 버릇 나빠진다라거나 아주 오래된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경제 관료들의 저 아랫배 단전 밑에 들어차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온 계획안을 보면 전국 5만 4천여 개의 노래방, PC방 등에 휴업 보상비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우리가 방기용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과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이게 100만 원 받으면 제일 먼저 아마 임대료 내는 데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업자들은 좀 지금 힘들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걸 가지고 밖에서 안 쓰겠죠. 저금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승수 효과가 전혀 없다. 네.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동네 골목에 가서 저도 오랜만에 이전에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오랜만에 동네 식당 그다음에 동네 마트 이런 데 가서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쓰게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시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뭐 그렇죠. 동네에서는 어쨌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김용범 차관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을 하겠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선별 지급을 할 것이냐. 자영업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선별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별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피해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계층이나 그룹을 대체 어떤 프로토콜 아래서 이렇게 선별을 한 것인지 어떤 기준들을 적용한 것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나눈 것인지가 아마도 추석 전에 이렇게 되면 추석 전에 지급을 과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 1차 지급할 때 다 한번 논쟁했잖아요. 예. 논쟁해서 이거 너무 어렵다. 뭐 건보료로 할 거냐 또는 뭐 작년 부가세 그 신고 내역으로 할 거냐. 기타 등등 했는데 그거 정말 다 어렵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났던 거거든요. 또 추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발생을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좀 오히려 보면서 지급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서 좀 우려사항은 많긴 많죠. 오늘 나온 내용은 또 자영업자들은 매출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럼 매출을 뭐 50%, 30% 어떻게 잡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매출 확인 즉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대체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 뭐 이런 걸로 해서 미루어 짐작할 텐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돈 주고 욕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왜 이만큼 주고 왜 우리는 이만큼 주냐. 현실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숫자로 나오는 숫자로 나오는 것과 다른 현실에서의 실물 경제에서의 차이 이게 그렇죠. 전부 다 이제 불평불만의 예, 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거든요. 예. 문자로 4203님께서 당연히 전 국민 다 주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위에서는 모를까요? 저도 자영업합니다. 답답합니다. 뭐 이런 의견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임대 아파트 사는데 임대료와 관리비가 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택시기사 분이시네요. 하루에 한 7, 8만 원 정도 번다. 저도 해당되느냐. 뭐 이렇게 벌써 그러니까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 재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사과나 반성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시간을 줄 테니까 사과하라 나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예,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여기서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순교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제 시간 제한을 뒀거든요. 일단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 정광훈 목사는 또 오히려 이제 정부의 방역은 일종의 뭐 잘못됐다, 사기다, 뭐 이런 식의 좀 단어까지 어조까지 써가면서 좀 극단적인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뭐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폭탄은 왜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염치가 없고 적반하장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저도 또한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냥 말을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순교라는 말도 썼고 그다음에 왜 정광훈 목사라고 안 부르고 정광훈 씨라고 부르냐. 그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정은경 본부장을 고소고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김연아, 유재석 그다음에 또 한 명 정은경 본부장까지 건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건드렸어요. 현 시점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정은경 본부장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은 그 한 달 안에 본인이 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 안에 사과 안 하면 이런 그 자기 순교하겠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고 있는 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공포감? 좀 코너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오히려 더 오버해서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달 안에 재수감은 보석 취소와 관련된 겁니까? 예, 보석 취소와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롭게 이제 감염병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해나 특수상해 즉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좀 인정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한 감염병법 위반부터 상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가지 지금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수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보석을 허가받을 때 조건을 달았었죠. 근데 예, 재판부가 예. 그 조건이 안 지켜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시위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 참석했잖아요. 조건 중에. 예, 있는데 참석을 했죠, 본인이. 일단 그 부분을 어겼다고 보고 있고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오늘 검찰이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허선하 부장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이게 뭐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하는 뭐 신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서면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어요. 예. 이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석 취소는. 그래서 검찰이 그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게 그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거지 꼭 검찰이
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원은 즉각 보석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늦었죠. 이미 보석 돼가지고 사실은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전국을 순회하셨잖아요, 이분이. 예. 전국을 순회하셨기 때문에 그때 즉각 보석 취소했어야 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 이분이 보석 취소 관련해가지고 이 허선아 판사가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확진자였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변명을 했는데 확진자로 병원에 격리돼 있을 때라도 보석 취소하고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해갖고 병원에 격리시켰었잖아요. 병원에 있다가 하더라도 외부와 소통할 수 없게 서신이나 통신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이분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취소시키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격리시키는 방법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사랑제일교회 측에 이런 얘기도 했고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고요. 다른 이슈로 넘어갑시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재산이 5개월 만에 1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선거 때 낸 재산 신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총선 직전에 낸 재산 신고에 보면 이제 예금 2억 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은 예금이 8억 2천만 원으로 늘었고 채권이 또 5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총 11억 원이 늘어났죠. 5개월 만에? 예, 언론에서 이에 대한 좀 의혹 제기가 되니까 5개월 만에 어떻게 11억 원이 늘었느냐 재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겠네요.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보면 재산신고 잘못하거나 학력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100만 원 이상 공선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박탈됩니다.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서 10월 15일이 만료예요. 예. 그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걸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10월 15일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라면은 조수진 의원이 그전에 언론사에 있으면서 동아일보나 채널A 이쪽에 있으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야 된다. 스스로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예. 본인 스스로가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셔야 되는데 이렇게 묵묵부답하는 것은 묵묵부답하면서 10월 15일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재산이 11억 늘어났는지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실수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예. 입장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기자들이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하더라도 전혀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취재에도 있습니다. 응하지 않죠. 그런데 성관이가 지금 들여다본다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본인한테 소명을 물어서 듣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조치는 검찰 고발입니까? 검찰 고발이죠. 검찰은 그러면 10월 15일 전까지 기소를 해야겠네요. 예. 안 그러면 공소시효 도갑니다. 성관이가 고발했는데 검찰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입니까? 도과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기만 남겠죠. 공직자윤리법 등 재산신고 의무가 위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남는데 그걸로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거리가 좀 직위 자체에 대한 처분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법은 법이고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왜 5개월 만에 재산이 11억 원인지 늘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 최종 합의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는 했습니다만 정부가 백기투항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 제대로 합의를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내부에 반발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의사협회 내부의 분열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정치권에서 한 거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됐을 때 차후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내부의 그 젊은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산하단체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나섰던 수뇌부들 일부에서도 이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면서 반발이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전협에서 여전히 반발하는 것은 합의 문구에 철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좀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번 진료 거부 국면에서 의사분들이 특히 젊은 의사분들이 가짜 뉴스나 또는 뭐 이렇게 이런 거에 휘둘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뭐 북한으로 의사를 차출한다든가 또 사실은 뭐 OECD 1인당 의사 비율이 더 많아진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통계를 따져보면 아니거든요.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추천한다라든지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뭐 조민 씨 관련해서 의사들 카톡 안에 아주경제에서 나온 뉴스 보면 그 안에서 정권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혐오 이런 것들을 막 공공연히 표명하는 것을 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중단이냐 철회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그 꼬투리까지 잡아서 본인들이 딱 철회라고 본인들이 주장한 철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반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비판 정부의 이런 합의 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이런 합의에 대해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의료 현장에 공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백기투항이냐 아니냐는 저는 2단계, 3단계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즉 의협과 보건의료 정책을 의협하고만 전부 다 합의할 수는 없거든요. 의료 공급자들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심지어는 의약품 제조 회사도 있어요.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동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자영업 단체들도 있고 이런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그다음에 정부 측이 이후에 실제로 공공의료의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2단계, 3단계 사회적 합의 그리고 법률안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정부가 어떻게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합의, 1차 합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이제 만들기로 한 그 협의체가 얼마나 앞으로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지 정말 정부가 뭐 물러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근데 그 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협은 정부가 낸 4대 정책을 4대 악이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의협은 그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공공의료 확대, 그다음에 의사정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 의료계가 원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안이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고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그다음에 뭐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의료계가 오히려 주장을 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정부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추가적으로 강하게 이 공공의료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협이 직능단체가 여기 들어오면 4대 악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의협과 그 정부 간의 협의는 의사 숫자와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의사 숫자를 포함해서 여기서 그 합의문에도 있어요.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제 미비 이거를 같이 해결하자라는 게 전문에 앞에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 의사하고 정부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은요, 건강보험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의협에서도 한 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의사협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간호사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도 들어가고 경총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공급자 수요자가 다 들어와서 의료보험 수가 그다음에 의료보험료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로 끝낼 문제가 아닌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여기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1대1로 의사하고 정부가 1대1로 협의를 해서 여기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은 직능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직능단체에서 반대해서 정부가 그냥 백기를 드는. 예를 들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예. 있다는 우려는 있죠. 지하철이 파업을 했는데 그 노동자들을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이렇게 되면 뭐 인터넷에 자괴감 느끼는 댓글이 많아요. 예. 아이고 뭐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될 걸 뭐 이런 것들 엄마 말 잘 들을 걸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겠다. 이 진료 거부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또 불쾌했던 단체가 간호사협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도 좀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의사들이 계속 집단 휴진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협회가 집단 휴진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 얼마 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했잖아요. 예, 간호사 수를 좀 늘려달라고. 네네네. 지금 의사들하고 좀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너무 힘드니까 늘려달라고 했는데 의사 입장은 힘이 들지만은 의사는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론전에서도 네. 이 의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잘못했죠. 예, 뭐 전교 1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좀 맞은 그런 아니, 성향이 있어요. 전교 1등 그 얘기는 참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아니 의사가 고등학교 때 1등 했다라는 성적을 자랑을 하는 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히려 나는 교수라면 내가 논문을 얼마를 냈다. 교수가 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 의료가 이만큼 발전했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10년 전에 전교 1등 한 게 자기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고 또 한 가지 첩약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폐암 걸린 사람 얘기하고 폐암 걸린 남자와 생리통을 앓고 있는 여성을 예. 비교를 했어요. 그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성의 생리통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고 사실 너무 힘들어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예. 여기에 오히려 건강보험이 제대로 보조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큰 박탈감과 차별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한약 첩약에 그 시범 사업하는데 돈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걸 4대학으로 규정을 하는 이런 좀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죠. 국민들과 공감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사실 이번 진료 거부는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한 측면이 크죠. 예. 예. 또 어떤 의사 한 분은 SNS에 이러면 젊은 의사들이 다 해외로 이민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면 그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의사들이 받는 월급이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네. 다른 나라는 2.5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 꼭 호칭하고 존칭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무시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변호사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는 안 하고요. 변호사는 산다라고 그러죠. 내가 팔려다니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변호사도 그러지 않았나? 예전에 로스쿨 만들어서 이 법률 서비스를 좀 늘리겠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네. 그럴 때 변호사들 반대 많이 했잖아요. 안 된다고. 반대했죠. 하지만 파업하지는 못했습니다. 안 했죠. 저는 뭐 로스쿨에서 변호사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좋다. 문턱 낮은 변호사가 많이 생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서 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적어도 의사는 그 변호사는 국민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가지고 그걸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가 이렇게 가운을 벗는 것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의사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그분들이 뭐 인격적으로 뭐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뭐 대단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는 직업 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그 생명을 다루는 일 자체가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가 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전교 1등을 하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4대 정책 중에서 이번에는 네.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공공 의대 설립 그 4개 중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을 빼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원점에서. 예. 근데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자 그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의료법 개정돼서 의사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법에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뭐 특별히 그 징계를 사실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범법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아서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몇 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변호사협회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예. 아예 등록을 안 받아줄 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의료법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한 번 의사는 평생 의사. 이게 의료사고 관련 취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이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모든 형사사건들은 대부분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일이 모든 증거를 막 수집을 하러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제 취재를 하면서도 늘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사세요 아까처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강대강 대치 끝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여당으로서는 절충안을 찾은 거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강경 투쟁에 당정과 의협의 밀실 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자, 위원장님 강대강 대치를 이어둔 끝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 당정과 의협의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담합니다. 예. 이것은 분명하게 밀실 야합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노조는 의사들의 정원 문제나 공공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의사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 틀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런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의사들하고만 합의를 했습니다. 의협하고만 논의를 했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협의였다. 네. 네. 그 의사 인력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보건의료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어떻게 이 보건의료 전체의 논의 대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의원이나 이런 데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의사 혼자만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예. 없어요. 네, 다 옆에 간호사들, 약사들, 의료기사들 그 외에 많은 수십 종의 그 직종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종도 있고 또 하나는 환자들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국민들은 또 이 그 치료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들만 이 논의를 하면 안 되고요. 예.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최종 합의안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추진 중단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그 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여기에 찬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무산되는 겁니까? 이런 정책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 합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의가 코로나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예.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은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의협이 합의를 안 해주면은 계속 논의만 하자고 하면은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협의에 대해서도 대전협 같은 경우에는 이 원천 무효, 이런 철회,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대전협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대전협은 물론 저희는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철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회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대학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어제 의사들이 합의안을 만들었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와 그 외에 사람들을 1대1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건정심 구조를 개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공급자 8인, 그리고 가입자 8인, 그리고 전문가 8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법에 돼 있는데 공급자가 8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자기네하고 그 외하고 같은 숫자로 하자고 한다라면 이거는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건정심에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정심이라는 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네, 맞죠. 예. 거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 수가, 그리고 건강보험료율, 그리고 MRI나 CT 이런 비급여를 보험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건강보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구조인데, 이것을 의사들이 그중에 반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사들 중심으로 예. 자기네 이익을 위한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수가도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은 됐는데 지금 노조처 안에서의 어떤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방책이 있을까요? 이미 합의가 됐는데요. 네. 저희는 이 합의 내용 인정 못합니다. 오늘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논의해서 저희 월요일 날부터 폐기 투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국민들과 같이 하는 청원운동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나 국회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도 진행을 할 거고, 지금부터는 국민들과 함께 이 안에 대해서 폐기하라는 투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또 일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분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2월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의사들이 진료 집단적으로 거부까지 하고 있어서 의사 업무가 고스란히 또 간호사들한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금은 또 중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더 필요한데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미리 시켜놨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에 또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일은 많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에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인력을 좀 충원해달라고. 네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간호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은데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간두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처럼 장롱 간호사 자격증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줘야 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정부랑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 인력 확충 문제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개선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좀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실태조사부터 정확하게 해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적정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몇 명을
간호를 해야 이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법에 의해서 제도화된 틀 속에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작년에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과도한 업무 그리고 뭐 스트레스 또 처우가 너무 낮은 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힘든데 만일 의사 증원이 안 되면은 간호사들은 더 힘들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사가 부족하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업무를 전공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PA 간호사라고 피지션 어시스트 진료 보조 간호사예요. 간호사들이 거의 1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실제로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검찰에서 신고가 돼서 압수수색까지 왔어요. 했습니다. 불법 의료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도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불법 의료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것은 그대로 환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로 조사까지 받으면 간호사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병원에서 시켜서 그러니까요. 나는 한 것뿐이고 또 의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그렇죠. 내 앞에 있는데 그래서 한 건데 처벌은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 당직까지 의사가 해야 할 당직까지 맞는 간호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 전공의가 비인기과에는 이 어플라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PA 간호사가 전공의가 없으니까 당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원장님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4대 의료 정책 중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네. 보완할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 의대 정원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사립대 의대 정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공기관에 국립의대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의사 제도를 10년의 의무 복역 기간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기간을 포함한 10년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기간 펠로우 기간까지 지난 후에 10년의 의무 복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과대학의 정원이 49명밖에 안 돼요. 지금 서남의대 세우려고 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고 더 그 규모도 늘려야 되고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공공병원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기관 설립 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영화계에서도 관련 작품이 나온다고요? 네, 영화 동백인데요. 여순 사건 부역자로 아버지를 잃은 노인하고 또 가해자의 딸이 갈등과 복수, 화해 용서를 통해서 세대를 이어온 그런 악연을 푸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촬영이 시작됐습니까? 촬영은 7월에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시사회도 1차적으로는 진행을 한 상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이렇게 시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시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지금 약간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예, 베를린 영화제도 출품될 예정이네요.
네, 내년 2월에 열릴 베를린 영화제에 이제 출품을 하고 아마 정식 개봉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출연 배우는 누굽니까? 일단 주연으로는 박근영 씨, 그리고 신복숙 씨, 서준영 씨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 나눈 배우는 이제 그 서준영 씨의 정신적인 지주로 나오는 이제 주아름 씨, 그리고 정부군, 굉장히 극악무도한 정부군으로 나오는 백승익 배우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예. 이런 출연 계기나 이런 것들 좀 궁금했는데, 이제 사실 여손 사건이 이제서야 피해 실태 조사가 되고 있는 거고, 이름은 알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배우들 입장에서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또 사전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주아름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예. 영화계에 또 반가운 뉴스가 있네요. 배우 윤계상 씨 주연의 영화 유체이탈자가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고요? 네, 시체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게 됐고요. 사실 아직 개봉 전이어가지고 작년부터 개봉을 되게 기다렸던 팬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영화제로 먼저 선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찍어놓고 개봉 못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죠, 코로나 때문에. 예, 정말 뭐 일일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죠, 사실은. 예. 시체스 판타스틱 영화제인데 수상 가능성도 있나요? 네, 사실 이 시체스 판타스틱 국제영화제가 한국 영화랑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올해도 유체이탈자 말고도 반도랑 기기괴괴 성형수가 같이 초청이 됐고, 예전에도 뭐 곡성이라든지 부산행이라든지 아가씨라든지 이런 여러 작품들이 수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체이탈자도 이제 경쟁 부문이니까 좀 가능성을 열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까? 이게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남자가 12시간마다 다른 몸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깨어나서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거를 추적해가는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예. 재밌겠네요. 언제 개봉 날짜 잡았어요? 아직 개봉이 날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제가 10월 18일까지 개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하반기 안에는 개봉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BTS 이야기를 했었는데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수상했네요. 네, 8월 30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열린 VMA에서 How You Like That으로 올여름 최고의 곡 송 오브 더 서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최초이기도 한데요. 아시아 걸그룹을 통틀어서도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블랙핑크가 최초입니다. 예, 어떤 상입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까? 네, 일단 이번 후보들 보시면 이제 카디비나 DJ 칼리드, 뭐 두아리파,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같이 노미네이트가 됐고, 예전에 뭐 핍스 하모니나 뭐 아리아나 그란데 뭐 이런 가수들이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여름에 어울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그런 좋은 노래 주는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죠. 예. 그리고 K-팝 그룹 최초로 2편의 10억 뷰 돌파 뮤직비디오도 보여게 됐다. 어떤 거예요? 네, 2018년에 공개됐던 뚜두뚜두가 제일 먼저 10억 뷰를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공개가 됐던 Kill This Love가 최근에 또 10억 뷰를 넘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제가 블랙핑크의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데 네. 구독자가 4,690만 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4,690명이 아니고 4,690만 명. 지금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저스틴 비버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저스틴 비버를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요것도 관심사죠. 네. 이동영 TV는 26만 명. 훌륭하십니다. 실버 버튼. 네, 부럽습니다. 4,690만 명. 이런 거 숫자 보니까 참 어마무시하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내용이 네. 아이스크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인데 2일 전에 2일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2,126만 회네요. 이게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쵸. 그리고 이 How You Like That은 이제 블랙핑크가 그냥 혼자 발표한 곡이라면 아이스크림은 셀레나 고메즈랑 또 같이 부른 노래예요. 예. 근데 또 이 셀레나 고메즈는 SNS 팔로워가 1억 8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 셀럽이기 때문에 그 둘의 만남이라는 데 있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같이 찍은 뮤직비디오는 1억 7,353만 2,138회입니다. 네. 일주 전에 올렸는데. 네, 일주일 만에. 이 케이팝 대단하네요, 정말. 네. 좀 이제 실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예. 뭐 빌보드에서도 1등하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들 유튜브를 통해서 블랙핑크를 사랑해준다. 블랙핑크의 인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현지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라이브 쇼, 그리고 칼군무,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 뭐 요렇게 인기 요인으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또 셀레나 고메즈뿐만 아니라 레이디 가가라든지 두아리파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들이랑 이전에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어요. 그런 점이 아마 이제 현지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 아닐까 싶고요. 스튜디오 밖에 대화 소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들어오실 때 문을 덜 닫고 들어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닫았으니까. 예. 네. 어쨌든 팝 시장에서 이 정도로 케이팝이 장르를 따로 해가서 케이팝이라는 아예 따로 이렇게 별도로 불리고 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케이팝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블랙핑크를 뒤를 이을 또 걸그룹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미국 에이전시랑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는 그룹은 이제 뭐 트와이스라든지, 트와이스. 예. 네, 그다음에 여자 아이들, G 아이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활동이 원래 올해 활발하게 됐어야 되는데 많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이 사실 좀 아쉽죠. 예. 지금 정 기자도 랩 준비하고 있잖아요. 랩. 네,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뒤를 이으세요. 네,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녹음실 일정을 못 잡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아직도 녹음을 못했어요? 네, 이제 가사가 기가 막히거든요. 가사가? 네,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가사 누가 썼습니까? 제가. 네.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좋은 건 또 좋다고 널리 알려야 되니까. 네. 빨리 공개됐으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효리 씨는 SNS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왜 중단했습니까?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효리 씨가 환불원정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 예명 뭐하지? 글로벌하게 예명? 예. 예, 마오로 해볼까? 라고 했다가 이제 중국 팬들의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명을 마오로 하는데 중국 팬들이 왜 항의해요? 약간 마오쩌둥을 비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사다 마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마오라는 말이 모택동만 쓰는 건 아닐 텐데. 네, 근데 뭐 이제 이효리 씨 SNS 가보면 뭐 우리 집 화장실은 경복궁이다. 뭐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위인을 깎아내리면 우리도 너네 걸 깎아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 댓글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효리 씨가 마오쩌둥을 생각하고 얘기는 하진 않았을 텐데. 그쵸, 사실. 이해할 수 없네요. 네, 마오라는 이름이 사실 캐릭터도 있고 되게 예. 많이 있으니까 한 말일 텐데. 그리고 우리는 마오쩌둥보다 모택동이 더 입에 와 닿는데 더.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배우죠, 사실. 예. 네, 맞아요. 예전에는. 예. 그럼 중국 팬들의 엄청난 항의 때문에 SNS를 닫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영향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효리 씨가 최근 댓글이 뭐 몇십만 개가 달렸다더라고. 아, 그쵸. 전혀 관계가 없는 글에도 이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그리고 또 그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또 그거 왜 그런 거 가지고 욕해 하고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좀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팬들이랑 만든 공간에서 서로 엄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 있는 어떤 유명 연예인이 뭐 우리의 영웅인 이수진 장군을 폄하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분들이 화가 나겠지만 네. 이거 그냥 단순히 이름을
예명으로 쓸까? 그것도 마오쩌둥이라고 콕 찍히지도 않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팬들이 때로 몰려와서 항의하고 욕하고 하면은 이게 좀 편협한 모습 같은데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류 스타들이 워낙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좀 이런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국 분들이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최시원 씨 같은 경우에도 홍콩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또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아서 사과한 일도 있었고요. 사과했어요? 예, 사과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예슬 씨는 왜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습니까?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에 시작해가지고 1주년 맞았는데 1주년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 운영을 그걸 좀 고민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이죠. 9월 5일에 마지막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하고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구독자 82만 명이네요. 네. 예, 대단하네요. 다른 얘기 봅시다. 자영업을 하던 연예인들도 코로나19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네, 연남동에서 이제 기유라는 음식점 하던 개그맨 강재준 씨는 코로나19로 이제 문을 계속 닫고 있다가 결국에 5월에 폐업을 했고, 그다음에 오정현 씨는 최근에 지난 5월부터 운영하던 카페 운영 일시 중단했고요. 그리고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홍석천 씨 이태원의 전설이라고도 불렸었는데 7개 운영하고 있던 거 다 접고 이제 마지막 가게였던 마이 첼시도 문을 닫게 됐다고 얘기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홍석천 씨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여기 이태원에서 많은 가게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까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럼 일반인들은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 거의 그 세계 음식거리 마련돼 있었던 그쪽은 사실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네요. 코로나19 좀 어떻게 좀 빨리 백신이든 치료제든 빨리 나와서 해결 좀 됐으면 합니다. 예. 근데 헐리우드도 코로나19 타격이 크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미국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더 배트맨이나 기묘한 이야기 같은 많은 작품들 촬영 중단하고 그러면서 뭐 배우들이 일이 없어서 레스토랑 서버로 취직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극장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이제 영화계가 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드웨인 존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수익 1위를 자랑하는 굉장한 스타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랑 2딸까지 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가족을 지키자는 그런 메시지를 SNS 통해서 공개했고요. 드웨인 존슨 말고도 로버트 패틴슨, 안토니오 반데라스, 톰 행크스, 다니엘 데킴 등이 이제 코로나19 치료를 받았고 배우 마크 블럼이랑 브로드웨이 스타 니코데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에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소식까지 안타깝네요. 네. 뮬라는 북미 개봉을 취소하고 국내 개봉도 미뤄졌네요. 네, 뮬라는 원래 3월에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팬데믹 선언이 이제 나오면서 계속 7월, 8월, 9월까지 개봉을 연기하게 됐고 결국에는 디즈니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저께 공개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정식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오는 9월 17일부터 극장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죠. 체드윅 보스만. 대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43살에 사망을 했는데 이 추모 열기가 정말 대단해요. 이 체드윅 보스만의 죽음을 알린 트윗이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역대 가장 많이 받은 트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그 블랙팬서의 명대사인 와칸다 포에버를 해시태그로 달기도 했고요. 뭐 ABC나 TBS 같은 현지 방송사들이 체드윅 보스만 추모하는 방송을 연이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픈 환자들, 그 환자들한테도 많은 도움 주고 한국에 와서도 훈훈한 뒷얘기를 많이 남겼던 사람인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떠나서 안타깝습니다. 블랙팬서 2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좀 후속편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일단 점쳐지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없는데 한 2가지 정도로 가능성이 보여요. 첫 번째는 그냥 배우를 대체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2번째는 그 체드윅 보스만이 사망한 것을 그게 반영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를 퇴장시키는 방안 그 2가지 중에 하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가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피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태풍 바비가 지나가고 마이삭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혔는데 문제는 또 다른 태풍인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에 50여일간 장마에 태풍에 좀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도 최근엔 아마 주로 재난 쪽에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일단 키워드 순위로만 보자면 코로나가 2번째, 태풍이 5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적으로는 또 이제 정부라는 어휘가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었던 대부분 뉴스에서 사실 정부가 뉴스의 주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 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1등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코로나 방역, 태풍 마이삭 피해 복구, 의료 파업에 대한 그 대처 및 협상 이런 거 관련돼서 정부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들이 그 키워드로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금주에 5가지 이슈를 선정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현황, 그리고 2번째가 당정과 의협 합의로 인해서 의료 파업이 중단된 것, 그리고 3번째가 태풍 마이삭 상륙과 하이선의 접근, 그리고 4번째가 문 대통령 소셜미디어 편가르기 논쟁, 그리고 5번째가 정강훈 목사 퇴원 후 정부 비난, 이렇게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예, 내년에는 제발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 다들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저희 방송국도 아크릴판 이렇게 다 설치해 놓고 비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출연진들이 교체할 될 때마다 지금 계속 소독약을 뿌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불법적인 그러니까 방역 방해도 많이 있었고, 뭐 실수로 보이는 것도 있고, 뭐 갑자기 이제 뭐 거짓말한 것도 이렇고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었던 사례들, 그게 좀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증상이 있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가서 이제 확진 판결이 났던 모녀, 그리고 또 이태원 클럽 방문하고 동선 속였다가 인천 지역에서 N차 감염 확산 일으켰었던 사건, 이런 것들 굉장히 이 시간에도 다루고 그 비난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도 그 네티즌 목소리를 들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심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뉴스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기침도 일부러 하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70대 노인이 있었는데 실제 확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적하는 시민을 이렇게 폭행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도 공개돼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이런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동선을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뭔가 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팔로 집회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갔다는 게 드러나면 혹시라도 주위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광화문 집회에 이제 40대 여성이 그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바로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검사를 받고 확진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그 검사를 안 받다 보니까 그 아들,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보건소가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이분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았었던 것 같거든요. 나 집회 간 적 없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에 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가셔서 이 생업에 종사하는 바람에 그 기업체 직원들까지
명까지도 또 확진이 됐고요. 제주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19에 확진된 그 개신교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이때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이게 속였습니다. 근데 그때 속인 데가 어디였냐면 그 삼방온천이라고 그 탄산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갔던 걸 속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GPS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이제 받아냈는데 문제는 그 긴급 방역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지금 그 온천을 통한 감염자가 4명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정도로 이 동선 속이는 것 때문에도 지금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강훈 목사가 퇴원 후에 정부를 비난하고 네. 순교할 것이다. 네. 오히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이 놀라운 얘기죠. 네티즌들은 그런 정강훈 씨에 대해서 비난할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이제 비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가 태어나자마자 정부 방역을 사기극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뭐 국가 부정 뭐 거짓 평화통일로 해서 뭐 기만한다. 그래서 한 달 뒤부터는 뭐 그렇게 한 달 좀 지켜보고 안 되면 자기 순교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이제 청와대가 정부의 방역 조치 협력은 고사하고 그 당치도 않는 음모설 퍼뜨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검찰에서도 너무 이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구속 했었던 부분들, 보석 신청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강훈 목사의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좀 심리 좀 해달라라고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예, 원래도 이제 지난달 16일에 전 목사에 대해서 보석 취소를 청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늦어지니까 좀 더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석 청구 기각해달라는 거 이후 바로 다음날 또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이제 당연히 재구속돼서 수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석 허가 당시에 재판부가 한 얘기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집회나 그 시위 위법한 그런 거에 참가해서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이제 내걸었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예. 종교계 내에서도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표현도 하고 더 이상 정강훈을 목사라 부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1일에 그 10여 개 그 진보 개혁 성향의 교회 단체로 구성된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가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죄 성명서라고까지 이름을 걸고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반성을 하면서 대면 예배도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전 목사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죄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신천지랑 굉장히 대비된다. 그래서 더 이제 더 눈에 띈다. 오히려 신천지가 낫다라는 말까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이 돼서 기소돼서 이제 수원에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판 준비 기일에 이제 어떤 참석을 했어요. 근데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참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서도 그랬지만 두 번에 걸쳐서 신천지 교인들이 계속 혈장을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1,700명이나 되는 신천지 신도가 참여를 이렇게 그 혈장 공여에 참여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방역 당국도 이제 매번 이렇게 방역 관련된 사항을 발표를 할 때 이 혈장을 공유해 준 신천지 고인들에게 계속 감사를 이제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티즌들이 도대체 누가 이단이냐, 이단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의 또 의사들의 파업으로 우려를 많이 낳았는데 결국 집단 휴진이 철회됐습니다.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네네.
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 협의에 대해서 네네. 어떤 이야기도 많습니까? 예, 오늘 뭐 그 주요한 내용들을 앞서서 다루셨으니까 뭐 제가 첨언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완전히 이게 결정이 났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 대한전공의협회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이제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런 대전협의 그런 반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댓글들을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네이버와 다음인 차이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높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최대집이 이제 지금 정부랑 졸속으로 협의를 했다. 이런 식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관점이죠. 최대집이라고 왜 이렇게 그 비판하는 관점에서 연장선인 거죠. 이런 걸로 나왔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원래도 이제 정부 옹호적이었겠지만 의례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의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진료 거부 명분이 없으니까 제발 이제 진료 거부 좀 그만해라라는 게 이제 다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이렇게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나오게 되니까 네이버와 다음에서 조금 상반된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뭐 늘 이렇게 네. 상반된 여론이 나오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고차가 되는 거고. 네, 이게 전부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네이버 같은 생각을 쓰는 분들이 글을 쓰고 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이나 가장 공감을 받는 그런 글들의 태도를 봤을 때 이렇게 극명하게 계속해서 나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이버는 아예 가지도 않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